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올해의 마지막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970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줄긴 했지만 확산세가 여전히 계속되면서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내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100일을 앞두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판단에 여야는 필승 카드를 찾고 있습니다. 후보군들을 짚어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코로나19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정부는 오늘 오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이냐, 3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다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꺾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70명으로 사흘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일 5만 건대였던 검사 건수가 성탄절 연휴와 주말에 3만 건대로 떨어진 영향이 큰데요. 검사 건수 대비 확진 비율을 나타내는 양성률도 2.62%로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사망자는 15명 추가됐고 위중증 환자 수는 6명 줄어 293명이 됐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요양시설과 강원 철원군의 노인보호시설 등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추가됐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52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들을 이송할 방침입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나요? 네, 내일이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데요. 정부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2.5단계로 연장할지 3단계로 격상할지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충족했지만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2.5단계를 연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 때는 대형 마트나 미용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집합 금지 조치돼 전국적으로 203만 개 시설의 영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3단계 격상 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와 그제 계속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오늘 900명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5일 1241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한 이래 26일 1132명, 두 번째로 또 많은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네. 연이어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 970명, 그러니까 1000명대 이하로 지금 내려간 겁니다. 예. 일단 1000명대 이하로 내려간 수치에는 눈길이 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 수치가 평상시에 월요일 확진자 발표와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월요일은 언제나 그 전날 일요일에 어떤 확진자 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틀 동안의 어떤 휴일에 검사 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월요일은 언제나 그걸 감안하는데 지금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지금 연휴였기 때문에 평상시에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두 번째는 1241명이 확실하게 그 동부 유치소에 네. 688명의 그런 확진자 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타나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건 수도권이
656명으로 여전히 수도권에서 전체 수도권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아직도 계속 전국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이런 두 가지가 오늘의 970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이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교수님.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구치소에 288명 때문에 1241명이 많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970명인데다가 양성률, 즉 진단검사 수 대비 확진자 네. 수를 보면은 2.6%나 돼서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할 수 있는 부분은 임시 선별 진단소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약 3만 4천 명 정도였는데 111명이 양성이 나와서 0.3%로 이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며칠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0.2%에서부터 0.3% 수준이던 것이 일단은 그 이상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 아직도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하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수준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 불명 사례 28%죠. 28%. 저도 그 수치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내가 어디에서 걸렸는지 그 경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참 보기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숨은 감염이 이렇게 넓게 퍼지는 현상이요. 그 예를 들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면 감염 경로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부구치소의 경우도 그 안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다 감염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감염의 양상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도중에 감염되시는 분들, 특히 가족 감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1000명 이상씩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다 찾아서 자가격리를 시키지를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원인 불명이 더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수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봤더니 가족 감염이요, 24.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 감염이 환자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적지는 않아 보여요, 교수님. 거기다가 가장이 이제 40대, 50대가 감염돼서 집안에서 청소년들, 즉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감염되는 것이 50%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대부분의 감염 경로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감염을 막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든지 또는 식사를 다 따로 해야 된다든지 화장실을 다 따로 쓴다든지 이런 자가격리 수준에서 방역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가장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방역, 특히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가능한 한 좀 접촉을 줄이는, 즉 모임 자체를 줄여서 네.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가정 안에서 막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나온 확진자가 약 1,100명입니다. 근데 1월 3일까지 운영을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혹시 더 늘려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예,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 일상에서 무증상이면서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단받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이 임시선별진료소로 인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양성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좀 더 계속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N차 감염의 고리를 좀 끊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연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연말 연시이니까요.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해돋이 명소 같은 곳들도 폐쇄를 하고 또 겨울 스포츠 하는 곳들도 문 닫도록 했지만요. 이런 게 좀 보시기에는 지금의 어떤 확산세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1년 동안 지켜보면 확실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날, 모이는 장소,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주로 이렇게 확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사실상 연말 방역 대책이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 연휴, 네. 그리고 하나는 연말에서 연시로 넘어가는 해돋이, 해넘이, 이 두 가지의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러내느냐가 또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현재 아직 이 전체적인 어떤 영향은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연휴는 그래도
그래도 비교적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만 했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해돋이 이 행사를 어떻게 치러내느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 예약했던 곳도 50% 이내로 숙박업소를 제한하고 있고 또 해돋이 행사를 하는 그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아예 막아놓는데 일부 젊은 세대에서는 지금도 그 막아놓는 어떤 선을 넘어서 조용히 해돋이 행사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연 시를 잘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떤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지금 이 해돋이 행사라든지 지자체가 이렇게 이 방역 대책을 내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부는 수도권 3단계 격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1000명대 전후의 확진자 수를 보이고 급격한 유행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좀 더 확산될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부처의 그런 의견과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해서 중대본 하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단계는 봉쇄에 준하는 조치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2.5단계 계속 연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방역당국에서 3단계를 굉장히 꺼리는 이유가 3단계는 전국 단위로 내려야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고 2.5단계 플러스 여러 가지 알파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저 이런 가운데 좀 걱정스러운 게요. 이제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고 또 전파력이 좀 기존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이 사후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이 입국한 곳이 영국이라서 혹시나 변종 바이러스이지는 않을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80대 남성입니다. 지금 사망을 했는데 사망 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13일 날 영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귀국하자마자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어떤 증세는 없었습니다. 단지 외국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2주 동안의 자가격리니까 아마도 28일까지였는데 근데 지금 심장 질환이 원래 있었던 분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네. 26일에 갑작스럽게 심장 정지 상황이 벌어져서 네. 10시 47분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 후쯤에 심장이 정지되고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이 영국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국 변이된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게 될 경우 굉장히 후폭풍이 셀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더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백신을 빨리 지금 도입해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백신이 빨리 들어와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이 변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감염력은 더 강하지만 증상이 더 강하거나 혹은 우리 백신에 유도하는 항체를 무력화한다거나 하는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백신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서 면역력이 생겨야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들에 의한 강한 전파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속보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까지 전해드렸고요.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논란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거세게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안 되니까 검찰 조직에 힘을 빼겠다 뭐 이런 건데요. 수사권도 떼어내고 총장의 지휘권이나 검사 임용 방식도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당은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또 고칠 생각부터 하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거대 의석수라면 검찰 힘 빼기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이 수사권마저 모두 떼내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이제 기소청으로 기소와 사법 통제를 중심으로 한 원래 검찰의 모습으로 돌리는.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SNS에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드러내 가칭 국가수사청 업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 기소부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승현 원내대표께서 기소부를 검찰에 따로 두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찰개혁 TF에서 논의를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기소권만을 남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전국지검과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축소하는 방안과 검사 임용 방식을 개편해 특정 출신의 쏠림 현상을 막는 방안 등도 검찰개혁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고칠 생각부터 한다면서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제와 엊그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나섰죠. 변호사님, 내일부터는 이제 공식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출근을 안 하고 쉬는 것 같은데 내일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뭘 할까요? 아마 이제 권력형 수사. 결국 처음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집행정지 돼가지고 복귀했잖아요. 첫 지시가 이제 탈원전 사건. 구속하는 거, 이런 지시거든요. 아마 이제 권력형 수사 중에 탈원전, 그리고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도 아직은 이제 미완입니다. 임종석, 이광철 비서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라임 옵티머스도 있고요. 이런 이제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급빛을 올리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교수님. 김두관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앞장서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쿠데타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극단적인 용어들을 쓰는데, 네. 저는 그런 극단적 용어가 민주당의 어떤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향하는 그런 민심이 긍정적으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 당장에 원하는 그런 답이 사법부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저런 도발적인 언사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신중하지 못한 태도들을 국민들이 호응을 할까, 받아들일까, 저는 매우 회의적이고요. 사법의 쿠데타란 단어는 이런 단어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인 단어를 안 쓰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네. 윤석열 총장의 탄핵의 문제도 그래요. 탄핵할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한다면. 근데 탄핵의 과정이란 거는 의회의 3분의 2입니다. 그러고 나서 헌재로 가야 돼요. 근데 헌재에서 6명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오히려 잠재워야 될 민주당에서 그런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3분의 2는 아니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3분의 2고요. 윤석열 총장은 이제 3분의 1 발의해가지고 과반이면 이게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 세 가지가 없다 봐요. 첫째는 이제 명분이 없고, 지금 탄핵 사유가 없잖아요. 법률 위반한. 추미애 장관도 징계도 정직 2개월밖에 못했거든요. 첫째 명분이 없고, 두 번째 실리가 없다 봐요. 지금 윤석열 총장 띄워준 거는 전부 이게 여권의 탄압인데, 또 탄핵하면 지지율만 띄워주지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봐요. 왜? 아무래도 이게 임기 7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저는 현실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느냐?
만약에 탄핵 의결만 되면 직무가 정지돼 버려요. 이거는 이제 그 법원에서 집행정지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식물총장 만드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의 명분 실리 실현 가능성이 없다 봅니다. 네, 김 의원이 이제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청원 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6만 명이 넘는 청원인이 동의를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 의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기 때문인데 여권에서는 이 윤 총장의 탄핵론에 대해서요, 평론가님. 네네.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역풍이 불 수 있다.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여권이 갈리는 모습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그 여권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을 보면 대개는 대권 주자로 자처하거나 혹은 대권 주자에 오르내리 싣는 분들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선거가 눈앞에 다가옴으로써 경선 과정에서 당내의 강성 당원들, 권리당원이라고 좀 표현되는 그 권리당원들의 눈길을 모으고자 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그런 중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만약에 탄핵으로 진짜 가져가면 그다음부터 모든 전국이 또다시 윤석열 총장의 여죄 여부. 왜냐하면 탄핵이란 건 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법률 행위로서 이 사람을 파면시킬 수 없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 네. 대법원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일반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다 엄격하게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된 점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고작 6개에서 4개를 골라냈고 그 4개조차도 행정법원에서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을 다시 탄핵이라는 정말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으로 이걸 몰고 가려면 굉장히 그것도 또 지난한 그런 논쟁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혹은 코로나 문제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랙홀로 또다시 탄핵 정부로 갔을 때 과연 여권이 이 대차 대조표로 했을 때 이득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엄중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좀 걱정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니까요. 이런 거, 그 검찰개혁 시즌2에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어떤 수사권, 또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기존과 다른 또 한 차원 앞서 나가는 검찰개혁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교수님. 그렇죠. 이것이 사실 먼저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총장 일종의 이제 소위 찍어내기 뭐 이런 장면들이 그런 검찰개혁의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오히려 미루게 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시간이 다급하게 몰리는 이런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제도적 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 모든 것을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네. 검찰이. 이렇게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지 않은 권력,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 구조, 그 안에서의 권력 기관의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기소, 수사 분리 또는 뭐 검사의 충원 방식의 변화 뭐 등등의 것들을 고려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공감대를 좀 많이 형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서 사실 수사권을 줄이자 이 법안이 지금 시행도 되기 전에 원래 수사권을 좀 줄여자는 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도 전에 또다시 수사권도 줄이고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뭐 손을 보고 검사의 임용 방식도 손을 보자 이런 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냐 또 하자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 검찰 죽이기죠. 검찰의 힘을 다 빼서 모든 이게 수사권을 다 박탈하면 그럼 이게 권력형 부패 이런 건 이게 누가 수사합니까? 아무리 이게 그리고 공용 경찰이 되는 거는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공정하게 수사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이죠. 이런 식으로 검찰을 완전히 힘을 다 빼가지고 죽이면 저는 이제 그 공용 경찰의 문제도 생길 뿐더러 과연 이게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 검찰만큼 이게 제대로 수사력이 있는가?
이런 게 의문도 드는 겁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걸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자치 경찰, 국가 경찰, 그리고 수사만 독점적으로 하는 그런 경찰로 해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지금 검찰총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2,200명이란 모든 검사를 하나부터 뭐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주는 검찰총장이 선출이 돼요. 국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법무부 장관, 연방만 사실은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고검 수준에서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요, 평론가님. 네네. 김두관 의원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강요 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죠.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선고 내용을 꼼꼼히 판결문을 보면 이 최성해 총장이 주장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재판부로부터.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혹은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당시에 표창장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요구대로 좀 해달라라든지 또는 내가 언론에 있으니까 언론에서 이것을 좀 더 이 시나리오를 잘 써야 하니까 정경심 교수의 이야기대로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지금 전화를 했다라고 최성해 총장이 지난번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로의 주장인 거죠?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렇죠. 네. 김두관 의원이나 유시민 이사장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 또 유시민 이사장도 내가 언론 당시 이제 알릴레오 같은 것을 이제 언론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진실 여부가 무엇이냐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1심 판결 이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박따박 위증 관련 수사에 나서겠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 위증을 강요한 부분까지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지난번에 어떤 그 통화 내역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좀 더 확산해보면 김두관 의원이 아까 그 표현한 부분, 김두관 의원이 이게 탄핵이다라고 한 부분도 자신이 수사 선상에 놓일까봐 그렇게 세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도 지금 일각에서는 하고 일각의 추정이 있다. 네, 일각의 추정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 시각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일단 이제 그 위정은 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못 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강요는 미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신라된 사건에서 유시민 이사장 이제 연루억을 취재하던 이제 기자 있잖아요. 이 기자가 이제 강요 미수로 지금 구속돼가지고 5개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취재 욕심이지 강요는 아닌데. 근데 그 구속 5개월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두관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도 이제 거의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면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유리하게 정언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그 전화 받는 최성해 총장은 엄청난 게 심리적 압박감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강요미수가 아닌가. 따라서 뭐 진실은 이게 좀 더 수사해봐야 되지만 저는 강요미수 수사는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네,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뭐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검찰이 수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관심이 가는 게요.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걸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각성을 부르는 결정이다. 정치인 조국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학교를 안 들어가겠다 이제 잠재적으로 무서운 주자가 될 수 있는 싹을 밑둥부터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족부터 박살내줄게. 이거예요. 자,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받았다. 이런 정치적 해석인데요. 가장 궁금한 건요. 여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조국 전 장관이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저는 뭐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7가지 사안의 입시 관련해서 다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판부가 거기서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연루가 돼 있다. 그러니까 공범의 혐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갈리겠지만 사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런 김어준 앵커라고 할까요? 저 방송인의 이 해석에 대해서. 일단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어떤 그 정치적 의미를 아마 부여하려고 이 정치에 뛰어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인데 왜 유죄가 나왔느냐? 이건 일각의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대선에 나올 사람이니까 도리어 꺾으려고 이런 게 아니냐. 지난번에 재판부가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유력한 어떤 대권 주자의 발목을 붙잡았으므로 이렇게 붙잡는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적 해석을 함으로써 사실상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 그것을 차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 나온 다음부터는 자신의 지금 이 재판에 계속 임해야 됩니다. 재판에 임하면서 자신이 이제 1년 남은 대선의 어떤 과정을 치러야 되는데 그럴수록 자신의 어떤 여죄 여부가 지금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전체 이쪽 진영의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24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조국 문제를 내려놓자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재판에 아까 그 유무죄는 재판부에 그냥 넘겨버리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금 정면으로 또 사실은 거역하는 어떤 상황이 되므로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도움이 될,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에 도움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의 이 질문이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발언. 그러면 이게 정경심 교수가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이분이 35년 전에 근무하던 회사 있잖아요. 그게 위조 혐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민 딸 있잖아요. 7개 서팩이 다 위조됐다는 게 1심 판결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인생을 잘 살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으로 김어준 그 발언에 대해서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차명 계좌를 해서 미공개 정보로 2억 이상 서민들이 만져보지 못하는 그것도 이게 판결문에 나오죠. 그리고 이게 증거도 교사는 무죄가 됐지만 공동정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1심 판결이에요. 570조. 이거는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국 장관도 이제 그 혐의 중에 이번에 보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라든지 부산의 그 호텔, 이런 부분은 주도한 것처럼 나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또 조국 장관 혐의가 유재수 감찰부터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재판에서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정치활동이 힘들거든요. 따라서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래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정 교수의 재판을 돕자면서 모금 운동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사실 기존에 이제 조국 백서 때도 후원금을 모았었는데 영수증 공개가 안 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저는 이런 모금이 사실상 어떤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결의 구도로 이 재판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일종의 이제 동원령 같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지 정당이나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사안은 굉장히 냉정하게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결국엔 수입료 관련된 거잖아요. 그것을 지원해보자. 변호사 비용 100억을 모으자 이런 SNS 모금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또 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런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자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 굉장히 견고해
했었는데요. 이 흐름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집권 4년차, 5년차의 지금 지지율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4년차 보면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실은 추세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현재까지 높습니다. 30% 중후반대도 높은 건데 다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선의 경향을 봐야 됩니다. 선의 경향은 거의 역대 모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추세선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 좀 더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좀 유념해야 될 건 여기서 좀 더 정지해서 뭔가 반전을 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여론조사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운명이 바뀌었다. 이런 제목이 달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누구냐? 이용구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경찰의 첫 사건 보고에도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파출소 측의 최초 보고에서는요, 애초에 사고 지점과는 다른 엉뚱한 아파트 동번호가 적혀 있던 건데요. 경찰은 당시 날이 어두워서 잘못 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6일 늦은 밤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인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실 앞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측이 최초 보고한 사건 발생 장소는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이 차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한가운데 있는 102동을 사건 발생 장소라고 보고한 겁니다. 실제로 기사 폭행이 일어난 도로변 경비실 앞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출소의 이 보고는 경찰서로 전달됐고 사흘 뒤인 지난달 9일 이뤄진 택시기사 피해자 조사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인 지난달 12일 경찰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이유 등으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경비실 앞에서 파출소가 발생 장소라고 최초 보고한 102동 앞까지 직접 이동해봤습니다. 도중에 계단이 설치돼 있어 택시는 애초부터 접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초 보고가 부정확한 이유를 경찰에 질의하자 출동했을 당시 날이 어두워서 경찰관이 동 번호를 잘못 보고한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지난달 9일 택시기사를 불러 정식 피해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선 사건 발생 장소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또 검찰에서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핵심 쟁점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세 가지 스모킹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이게 수사하면 돼요. 첫째는 이제 그 초기에 112 신고 내용 있죠. 이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나중에 택시기사가 3일 뒤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112 신고할 때는 목을 하고 문을 열려니까 이제 욕설 하고 있잖아요. 제자니까. 이런 이게 초기 진술이 정확도가 높거든요. 따라서 이제 첫째 112 신고 내용. 이걸 사생활 비밀이라고 안 주는데 압수수색하면 돼요. 저는 여기 첫째 스모킹 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택시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포렌식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저는 스모킹 건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택시 기사들은 사건도 많기 때문에 다 이게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합의를 하다 보면 돈을 받고 블랙박스 삭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하면서 따라서 이제 그 블랙박스 포렌식에서 재생하면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게 두 번째 스모킹 건이고. 삭제가 됐는지 안 찍혔는지 없는 건지 아직 상황을 그러니까 포렌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수사 네. 방법을.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용구 차관의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이게 통화 3번 했는데 통화는 안 됐지만 경찰하고 내사 종결 하는 날 통화 3번 이런 것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 세 가지만 저는 조사하면 진실은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이런 봅니다. 교수님, 요즘 이용구 차관의 이 논란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과정이 사실상 이제 시민단체가 사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제 규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이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처벌 불원서 같은 경우를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써줬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경찰이 굉장히 잘못된
행태를 보인 거죠. 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상 뭐 수사 종결권을 주는데 경찰이 불충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경 수사권 시즌이니까요. 수사권 조정의 과정 속에서 경찰이 아직 미흡하다, 뭐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향응 검사들을 단지 99만 원, 100만 원이 안 넘는다 그래가지고 사실 김영란법에도 적용을 안 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 하나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재조정하고 원래대로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서 이제 이용구 차관이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좀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는 있고요. 평론가님, 또 다른 인물들, 후임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일단 서병철 의원과 박범계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검찰에도 있었고, 또 물론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지만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청문회라든지 또는 윤석열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매서운 어떤 질문이나 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소신을 밝혀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지금 중평입니다. 네.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국정 혼란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자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누가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정권말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지금 거의 1년 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갈등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 인선하는데 고심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도 6개월, 7월 말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그것을 여하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후임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 총장 탄핵론 하고요. 이용구 차관 재수사 소식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에선 화와 분노를 직접 드러내는 걸 무례한 행동으로 봅니다. 화병이 나고 우라통이 터지는 건 예의 있는 우리가 무례한 그들을 보면서도 참고 참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에 화를 냈습니까? 내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할 때, 출발은 달라도 기회는 있다는 믿음이 조각날 때, 세상은 공정하다는 신뢰가 깨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한숨, 실망감, 허탈감, 분노는 그렇게 올 한 해를 잠식했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올 한 해를 없는 셈 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대통령이 말한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K방역이라는 맹신이 우리의 눈을 가렸던 건가요? 코로나로 날린 1년, 이제 백신이 어디 있냐고 묻자 급할 거 없다, 세계 최초로 맞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 백신 구매에 대한 재정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중대 재난, 재해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했던 청와대. 이제와 뒤에 숨으려는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또 어떻습니까? 24번이나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건 성남 민심에 기름 부은 그들의 입뿐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무슨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어요. 이렇게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 안 떨어진다던 한 여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으로 못 박으려고 했다가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냐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습니다. 논란은 본인이 만들고 또 언론이 잘못했다고 하죠. 당장 살집 걱정에 국민들은 밤잠을 지새우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월급으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가 어떤 이에겐 실험 대상일 뿐인가요?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에, 나만이 옳다는 편협에,
남과 편을 가르는 차별에, 약한 자를 괴롭힌 불의에, 함부로 뱉은 실언과 뒤바뀐 약속에 기본이라는 선을 넘은 자들에게 화를 내야 했습니다. 막말, 비하, 갑질, 불공정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화를 내는가가 아니라 왜 화를 내는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왜 화를 내셨습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내일로 이제 100일 남은 보궐선거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굉장히 좀 분주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은 공식 출마를 했고 박영선 장관도 거론이 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아직은 조용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 상황으로 사실 사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유리한 국면도 아니다 보니까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 대선의 어떤 전초전의 의미를 갖고 내후년 대선. 그렇죠. 네. 내후년. 그리고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국면이 네.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까지도 이제 가세를 해서 좀 붐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거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상대 쪽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야권 단일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거기서도 붐업의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게 반사작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여권에서도 그러한 어떤 작용, 활발한 후보군들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져가면 지금 서울시장의 어떤 이 선거 과정이 성격이 책임론에서 조금 다른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게 우상호 의원인데,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자리가 되면 난 다른 데 가는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여권에서는 오히려 빅카드, 더 큰 카드를 써서 우리가 이 판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는 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평론가님,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러게요. 그게 이런 해석을 낳게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문구가 지금 있죠. 임종석 실장 정계 은퇴의 뉘앙스를 담은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SNS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SNS 활동도.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그 결정, 그러니까 행정법원 결정 이후에 보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윗 표현보다 제가 그 부분만 읽은 게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무엇인가 할 일. 이 두 표현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내에 대통령에 지지하는 그런 권리당원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는 어떤 요구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지금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재보궐선거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런데 어느 쪽이 더 급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울시장 출마가 뭔가 지금 판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데서 자신이 나옴으로써 출렁거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읽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선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이 아니라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이라는 시점으로 생각하면 시장에 나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개인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정세균 국무총리 차출설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사퇴 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려요. 제가 이게 그 야당 관계자들 좀 만나보니까요. 가장 이게 나왔으면 바라는 후보가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더라고요. 아마 야당에서. 바라는 후보가? 예, 야당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 장관이 물론 이제 그 일부 이제 극렬 지지층의 지문, 지지도 이게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중도나 보면 최근에 무리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상당히 그 전체 중도나 보수의 민심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장 쉬운 상대가 추미애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상대를 정세균 총리로 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이제 그 합리적 이미지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게 그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은 경선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정세균 총리는 정말 이게 그 서울시장 선거 어려워지면 이거는 이제 그 대선의 전초전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약간 체급을 낮춰서라도 마지막으로 이게 선당무사 입장으로 정세균 총리가 놀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박빙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까지도 하다가 이제 총리로 가면서 또 말이 있었던데 그렇죠. 서울시장으로 다시 나온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여권으로서 서울시장의 선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고 굉장히 사실 1000명대가 며칠째 계속 유지됩니다. 최종 책임자 역할을 지금 총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뛰어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도. 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세균 총리가 지금 해야 되는 당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금 김진애 의원도 그렇지만요. 사실 더 주목을 받는 거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만 열린민주당을 지금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번이 1, 2, 3번까지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4번이 지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이 출마일로부터 아니 30일 전. 선거일로부터 선거일로부터 30일 30일 전 전. 재보궐은 30일 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일 전에 실제로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면 당연히 이제 김의겸 대변인으로 이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문이나 혹은 또 많은 어떤 지지자들이 김의겸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김진애 의원이 완전히 정말 올인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30일 이전까지 어느 정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할 가능성. 왜냐하면 지지율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끝까지 올인해서 자신한테 돌아올 이득이 있을까라는 정치 공학적인 어떤 분석만 하면 아직은 확실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 뭐 의원 승계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관련된 논란도 좀 있었고 이런 상황들 다 해결이 되고 돌아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현실화 될 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김진애 의원이 출마 선언했지만 열린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열린민주당은 이제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옛날에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게 논란까지 있었고요. 같은 이게 친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저는 후보 단일화로 가기 때문에 실제 그 의원직 사퇴에서 승계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 정도군요.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 또 금태섭 전 의원들도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제3지대에서 속속 이제 이런 의사들을 밝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일화 방식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긴 했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긍정적으로 읽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와라. 입당해서 그때부터 얘기하자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 야권의 대표로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키워서 네. 국민의힘당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하나의 당의 후보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예컨대 금태섭 뭐 예컨대 국민의힘, 국민의당 뭐 빅텐트를 그렇죠. 치자. 빅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야권의 단일 후보로 갈 때 가장 승리의 가능성이 1대1 구도로 만들어지면서 좀 유리한 국면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지금 맨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 후보들 더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있고 또 윤희숙 의원 같은 인지도 있는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야 된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대권 도전을 한 유승민 전 의원도
나와야 된다. 여기서 컨벤션 효과를 이루어서 경선을 통해서 여권을 압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윤희숙 의원은 공관위원으로 지금 공천관리위원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철수 대표나 혹은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 원외죠.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과 뭔가 단일화를 하기 직전 단계가 국민의힘의 순수한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단일화를 하든 연합을 하든 간에 어떤 주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이것을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직은 현재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전부 합쳤을 때 지금 안철수 대표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아직은 대등세다. 즉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과정이 드라마틱해져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 안철수 대표보다 진짜 이 총합이 높아졌을 때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들어와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나 혹은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도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제 공관위원회 들어가기로 했었지만 빠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시장 선거에 경선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 이제 박춘희 송파구청장부터 그리고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 또 이제 윤희숙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저는 나경원 의원까지는 확실하게 놓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은 좀 고민 중인데 본인이 옛날에 서울시장을 2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놓을 걸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이분은 이제 본인은 이게 야구로 비유하면 플레이오프에 먼저 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준 플레이오프 그쳐서 이긴 팀하고 저는 1대1로 붙겠다. 네. 이게 박영선, 박원순 시장 모델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왜 플레이오프에 직접 갑니까? 저는요,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이번에 보수나 우파를 위해서 기여하려면요, 국민의힘에 조건 없이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제 100위 하면서 불소식이가 되든 이렇게 경선을 해서 떳떳하게 야당의 후보가 되라. 본인이 먼저 이게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면 호랑이를 못 잡습니다. 네. 옛날에 YS도 3당 왔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도 자국의 기득권 누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이게 입당해서 경선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평론가님께 여쭐게요. 네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일단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권의 단일 후보 되려면 일단은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어떤 권력, 그러니까 이 당대표에 버금가는 권력을 계속 행사하는 건 단일화가 아니라 사실 경선이거든요. 경선을 어떻게 좌우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앞날도 도모할 수가 있고 또 당의 어떤 앞날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먼저 단일화에 당이 나간다? 이거는 사실 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먼저 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누가 지금 단계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은 경선을 관리를 하고 지금 당내에서의 어떤 목소리 또 힘을 키워야만 나중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그 수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내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 100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들 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저는 궁금한 거, 지금 이런 분위기나 판세 정도로 봤을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누가 더 유리한지 이런 얘기 저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야권 후보, 여권 후보로 여론조사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물어봤더니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시겠다는 어떤 국민들의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 굉장히 안 좋고 민주당 지지율도 안 좋은 상황, 지금의 어떤 전국의 어떤 상황이 그대로 지금 반영된 상황인데 선거 국면으로 가면 저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갈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다 동원령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그때는 또 승부가 어떻게 될지 점쳐지기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분석이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야당이. 그래서 야당 후보들에게 힘이 안 실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야당이 나중에 판세상으로도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결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야당인데 정진석 공관위원장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들에게 조건 없이 들어오라 했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저는 룰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모든 기득권을 버리도록 당원들에게 그 비율 반영을 없애고요. 뭐 전적으로 이제 그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의 의사로 저는 이게 반영되는 이런 경선 룰을 바꿔줘야지만 안철수 후보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금태섭 후보나 이런 게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 후보들 있잖아요. 마이크를 좀 이게 그 뺏어버린 것 같아요. 판을 안 깔아줬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본인의 목소리만 계속 비대위 목소리만 들리지 후보들이 제대로 발언하거나 이게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게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 포럼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게 후보들이 하잖아요. 그걸 왜 김무성 의원이 해야 됩니까? 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그 후보들 위주로 저는 당을 운영하면서 저는 뭔가 이게 홍보의 장을 깔아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일로 100일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목할 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올해 마지막 신의 한 수 이현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계가 무척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극장 관객 수를 보면요. 작년 한 해 2억 2천여만 명이 영화를 봤는데 올해 5,900여만 명으로 작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네. 때문에 극장 대신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OTT를 통해 개봉하는 영화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줍니까? 네, 지난 23일 넷플릭스로 공개된 미드나이트 스카이, 그리고 오는 30일 개봉하는 나이팅게일입니다. 네, 이 미드나잇 스카이가 넷플릭스로 공개되네요. 보니까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가 연출도 하고 또 주연도 했더라고요. 네, 이 배우뿐만 아니라 이 감독으로서의 입지도 탄탄히 다져가고 있는 조지 클루니가 이번엔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이 닥치면서 종말이 가까워진 지구에 남은 저명한 과학자를 연기했습니다. 먼저 이 장면 함께 보실까요? Come in, Ether. This is Barbo Observatory. Are you receiving this? Is anyone out there? This is Ether. 종말이 가까워진 지구에서 누군가와 교신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때는 2049년. 이 과학자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하는 대신 북극 천문대에 남았는데요. 때마침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 중인 우주선과 교신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 조지 클루니 연기를 보니까 6년 전쯤 개봉했던 영화인가요? 그래비티 생각도 나요. 네, 지난 2014년 아카데미 7개 부문 수상한 작품이었죠. 그래비티에서 본 듯 아름다운 은하계의 모습과 우주선에서의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들도 닮아 보입니다. 극한의 자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진은 아이슬란드에서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자신들의 생존 이야기의 당사자들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실 재난 영화 보면 이 지금 현실의 안도감을 느낄 때도 있죠. 이 유례 없는 코로나 시대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 종말을 앞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연결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희망이 보이는데요. 이 코로나19 이전에 기획도 했지만 지금 시기에도 울림을 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나이팅게일인데 호주 식민지 시대를 다뤘네요. 네, 혹독한 시기 더 빛나는 동료애와 인간애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825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 한 마을이 배경입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실까요? It's too dangerous. Sure you want to follow him? Stay close. 우리 주인공이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군부대에서 나이팅게일이라 불리는 이 여성은 영화 초반 진급에 눈이 먼 영국군 장교와 그 무리 때문에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이 추격도 하고 또 복수도 하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영화의 배경 자체가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라 다소 잔혹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총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주인공은 또 다른 전쟁의 피해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극한의 환경을 헤쳐나갑니다. 평범한 주인공이 악을 추격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오히려 현실적이고 또 긴장감도 커질 것 같아요. 네, 이 주된 배경이 되는 미지의 원시림이라는 이 공간이 긴장감을 더욱 높이는데요. 제작진은 시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의 드레스와 군복 등도 당시 염료로 염색하고 손바느질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오늘도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신의 한수 이현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엔 새해도 앞질러 가겠군요.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여야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권을 내일 다시 논의합니다. 각종 실언에 휘말린 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이번 주 수요일 공식 발표합니다. 총 4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금이 포함되는데요. 지원금은 생존 기로에선 이들을 위해 설 전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각지의 새해맞이 행사가 취소되는데요.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던 제아의 종 타종 행사도 67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온라인 행사로 대체한다고 하니 집에서 안전하게 새해를 맞으시는 건 어떨까요? 금요일부터는 해가 바뀝니다. 2021년 신축년 흰소의 해인데요. 전통적으로 신성한 존재였던 흰소는 강인함과 부지런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 앵커, 어느덧 2020년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주말이네요. 언제 이렇게 지나간 건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마음이 뭔가 허해서 날이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울과 경기, 충북, 대구는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또 오늘 밤 사이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돼서요. 내일 대기질 상황은 더 안 좋겠습니다. 더 안 좋군요. 미세먼지 정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예년 이맘때보다는요. 확실히 포근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고요. 대전도 10도, 대구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날씨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내일 모레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수요일부터는 강력한 새 및 한파가 예보돼 있어요.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 이상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네, 강추위와 함께 2020년을 마무리하겠군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분명 더 나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